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정재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2022년도 카이에서 발표된 Enabling Hand Gesture Customization on List 1 Device입니다. 목차로는 그 인트로에서 해당 논문의 모티베이션이랑 백그라운드와 어떤 걸 할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메소드랑 이벨루에이션에서 해당 논문에서 진행한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HCI 관련 논문이라서 유저빌리티에 대한 분석을 따로 빼놨고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이랑 컨클루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듯이 사람 몸에 장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낄 수 있는 디바이스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이런 스마트워치를 뜻하고요. 이런 스마트워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원생싱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핸드 제스처 인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핸드 제스처 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통용되는 것은 사전에 개발자가 혹은 연구자가 정해놓은 이런 제스처 보카뷸러리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제스처를 취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로 그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정된 제스처 인식 시스템을 넘어서서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제스처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이렇게 좁힐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모러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정의해 놓은 제스처가 아닌 기존에 정의된 제스처는 아무래도 자기가 사용을 할 때 개수가 많아지면 잘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본인이 정의한 것은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당연하게도 굉장히 높은 인터랙션 만족도를 줄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하고 또한 그에 따라 또 접근성도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제스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즉 가능하게 하려면 두 가지 정도의 주요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한테 최소한의 그 로드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서 굉장히 빠르고 또 최소한의 데이터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 파인 튜닝을 넘어선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모델을 재학습시키는 시간 또한 재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파인 튜닝 과정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아니고 좀 주요점을 해결을 하려면 당연하게 최소한의 데이터로 빠르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려면 당연스럽게도 기계학습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두 개 다 오버피팅과 관련된 이슈긴 한데 첫 번째는 새로운 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었던 피처의 특징을 잃어버린다거나 혹은 새로운 거에 너무 삐트하게 학습이 돼서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최소한의 데이터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최소한의 데이터로 학습을 가능하고 좀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인 퓨샷 러닝을 도입을 했고요. 이런 퓨샷 러닝은 그 클래스를 목적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제스처 간에 굉장히 두드러진 좀 차이점이 나는 제스처나 혹은 제스처가 만들어내는 신호에서 굉장히 구별이 가능하게 높은 차이점이 있으면 그런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어떤 제스처에 속하는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스처는 굉장히 파인 그레인드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또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환경 반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퓨샷 러닝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성능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결국 파인 그레인드와 동일한 말인데 이제 하나의 여러 개의 제스처를 하나의 제스처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페이퍼에서는 이 in the wild 세팅에서 제스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합리적으로 잘 해보자 해서 굉장히 강인한 제스처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고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적은 숫자의 유저 샘플로 이런 게 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한 모델의 성능을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질이 좋지 않은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뜻하는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피드백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좀 오버뷰 형식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논문의 아키텍처는 트랜스퍼 러닝이랑 인크리멘털 러닝이랑 그리고 퓨전 러닝 이 세 가지의 주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간단한 백그라운드와 모티베이션을 확인을 했고 이제 메소드에서 해당 논문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오버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스마트워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스마트워치에 장착된 IMU 센서로부터 액셀로미터랑 자이로스코프 3축씩 사용을 해서 총 6개의 피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가속도계는 이제 우리가 위치한 XYZ 좌표 같은 걸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이로스코프는 우리의 회전 반경을 뜻합니다. 즉 손을 회전을 시켰을 때 어떻게 피치 요 롤과 같이 그런 회전 반경이 어떻게 담겨 있느냐, 그러한 손에 움직이는 센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전체적인 해당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따라가자면 A에서 일단 먼저 이거를 핀치라고 하는 제스처인데, 핀치 제스처를 취하니까 워치에서 이런 제스처를 인식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클렌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새로운 제스처를 했을 때 레코딩 과정을 거치고 이 레코딩이 제대로 됐으면 다음과 같이 피스라는 거를 제대로 이름을 정해줘서 확인이 가능하게 해주고, 바로 그 다음에 라이브로 이렇게 C 단계에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아까 언급드렸던 인터랙티브 피드백은 어떤 걸 뜻하는가 보자면, 이 D 같은 걸 확인해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것과 너무 유사하다 라면서 다시 해봐라 라는 거와 같이 제스처를 등록할 때, 즉 기존의 제스처와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커트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같은 부분에는 조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보면 좀 데일리 액티비티와 유사하다. 즉 평소에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양치를 하거나 뭐 세수를 하거나 그럴 때 워치를 끼고 있으면 손의 움직임이 나와서 이거는 제스처가 아니고 데일리 액티비티니까 다시 해봐라, 그거와 유사한 것은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피드백을 제외하고 F와 G 단계는 잘 등록된 과정을 뜻하는데요. 죄송합니다. F는 그 일관성이 없는 오류를 한 번 더 잡는 것이고요. 처음엔 피스를 했다가 갑자기 두 개의 손가락을 붙여서 이 제스처의 이 제스처의 일관성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해라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인터랙티브 피드백을 뜻하고, 마지막 G 단계가 제대로 일관성도 있고 데일리 액티비티와 겹치지도 않고 또 기존에 있었던 제스처와도 겹치지 않으니까 이제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이 해당 페이퍼에서 제시하는 로버스트한 제스처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오버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을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이 프리트레인 모델은 클렌치, 더블 클렌치, 핀치, 더블 핀치, 그리고 제스처가 아니다, 즉 네거티브 데이터다라고 하는 총 5가지의 클래스를 구별할 수 있는 프리트레인 모델을 구성을 했으며, 여기서 클렌치는 이 주먹을 쥐는 걸 말하고요. 더블 클렌치는 주먹을 2번 연속으로 쥐는 걸 뜻합니다. 핀치는 여기 집게 모양을 잡는 걸 뜻하고, 더블 핀치는 역시 이 집게 모양을 2번 연속으로 잡는 걸 뜻합니다. 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만들려고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를 먼저 거쳤고요.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유저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약 500명의 그 참가자가 왔으며, 나이는 21살에서 63세, 평균은 33살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 오른손이었으며, 해당 논문의 저자들이 애플 소속이어서 그런지 애플워치를 사용을 했고, 거기에는 IMU 센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IMU 센서는 800Hz까지 이제 샘플링이 되는데, 학습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리드 서치를 했는지 합리적으로 100Hz로 다운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먼저 와치에서 제스처에 대한 센서를 얻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로 올려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조금 더 상세된 그 위에랑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논문에 정리된 걸 그대로 발췌해 왔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참여를 했는지 확인을 했고, 이제 어떻게 제스처를 모았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주어진 3초 동안 이제 제스처를 취했고 그걸 총 10번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중에 랜덤으로 진행을 했고요. 각각 최소 3번씩은 진행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스처 데이터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넓히기 위해서, 즉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뭐 바디의 자세를 바꿔서 앉아서 하거나 뒤로 기대서 하거나 아니면 뭐 서서 하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제스처가 만들어질 때 상황의 베리에이션을 굉장히 높였고요. 또한 아이 핸드 앵글이라고 해서
이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하거나 아니면 눈과 같은 위치에서 하거나 그런 걸 좀 바꿔줬고, 또 걸어 다니기도 하고 빠르게 하기도 하고 천천히 하기도 하고 세게 하기도 하고 그런 제스처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여기서 또 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제스처만 하는 거랑 혹은 기존에 어떤 데일리 액티비티, 간단한 데일리 액티비티를 하면서 제스처를 하는 걸 또 좀 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굉장히 강인한 데이터 셋을 생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은 이제 파지티브한 제스처 데이터였다면, 좀 파지티브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샘플도 따로 모아서 좀 더 강인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랩 안에서 하는 거를 주로 했고, 마우스나 키보드를 쓴다거나 뭐 펜을 다룬다거나 양치를 하거나 면도를 하는 그런 수준을, 이거는 제스처가 아니고 데일리 액티비티 혹은 네거티브다, 그런 데이터로 수집을 했고, 그냥 걸어 다니거나 혹은 폰을 만지거나 이런 거를 거의 수집을 했는데, 조금 더 그 넓은 범위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행동을 하면서 핸드 무브먼트 조절을 하면서 네거티브 데이터 또한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수집한 데이터의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 수집은 거의 30분에서 60분 정도 걸렸고요. 이런 걸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같이 영상을 촬영해서 그 사용자가 그 데이터, 그 제스처를 취할 때 그런 시그널을 동시에 이제 보면서 어노테이션을 다 해봤고, 결론적으로는 제스처 샘플은 약 11만 개 30시간,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은 60시간 정도의 데이터의 어마운트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글과 더블이 있었는데, 싱글 제스처 같은 경우는 약 0.5초 안에 하나가 끝났고 0.8초가 걸려서 더블 제스처는 끝났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A와 B에 있는 프리트레인 모델을 구성을 할 수 있었고요. 해당 모델의 이 디테일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얻은 데이터는 결국에는 이제 액셀로미터 3축,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3축해서 총 6개의 그 디그리를 가졌고, 이것을 100Hz로 샘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버터스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을 해서 이 세 가지 낮은 역대, 그 중간 역대, 그리고 고역대를 이렇게 적용을 했고, 여기서 말하는 버터스 밴드패스 필터는 그냥 기존에 신호 처리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100Hz짜리의 그 하나의 피처가 이제 4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이 4채널은 해당 필터 3개를 적용한 총 3개랑 그리고 로우 데이터 한 채널까지 해서 총 100채널을, 총 4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제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이것은 결국 나중에 온 디바이스에서 인퍼런스를 해야 돼서 굉장히 가볍게 좀 효율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efficient net을 기본적으로 따랐고, 여기 피처 인베딩 익스트랙션 레이어라고 나와 있는 곳에 보이는 모바일 넷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이 모바일 넷 V2에서 가지고 온 그 효율적인 CNN 구조, 경량화된 CNN 구조의 블럭을 들고 와서 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디트렌드는 또 신호 처리에 대한 한 부분이고, 좀 노이즈에 강력하게 반응을 해서 기존의 신호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값들을 컨케이네이트를 하고, 먼저 그 다음으로는 세퍼러블 컨버전을 진행해서 그 컨케이네이트 된 값을 한 번 더 섞어주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했고요. 맥스 블링 플래튼을 해서 이게 피처로 사용을 됐다, 그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피처를 뽑았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하는 부분인데, 인퍼런스는 댄스를 80부터 10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낮췄고, 마지막 노드만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5 클래스 클래시파이어인데, 4개의 제스처 데이터, 그리고 하나는 네거티브 데이터에서 총 5개로 마지막 노드가 결정이 됐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각 댄스 사이에, 그 2개 댄스 사이당 배치노멀라이제이션, 드랍아웃 레이어를 달아놨고,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아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니까 총 10만 개, 약 10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에서 인퍼런스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학습을 진행할 때는 슬라이딩 윈도우 메커니즘이랑 혹은 제스처 레벨 메커니즘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했는데요. 먼저 슬라이딩 윈도우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메커니즘은 저희가 100Hz로 샘플링된 피처 같은 경우를 피처를 한 번에 다 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일정한 크기의 윈도우로 잘라서 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1초로 진행을 했고요. 스텝 사이즈를 0.125초로 진행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8Hz당 하나의 제스처당 8Hz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검증을 한 거고, 그러니까 100Hz를 8Hz만큼 봤으니까 즉 0.125초만큼 지나갔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학습은 크로스 유저로 진행을 했고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50대, 10대, 40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200여 폭을 진행을 했고 50여 폭마다 익스포넨셜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걸어서 조금 더 그 학습을 안정성을 줬다고 합니다. 윈도우 레벨 학습의 결과로는 이렇게 컨퓨전 매트릭스는 다음과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좀 네거티브 데이터에 조금 쏠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F1 스코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2.7%의 결과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제스처 전체를 본 게 아니고 그 제스처의 일부분인 1초짜리 윈도우만 확인을 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스처의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제스처 레벨 전체를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앙상블이랑 비슷한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즉 여러 개의 윈도우가 쌓이면 하나의 제스처니까, 그러면 여기서 들 수 있는 질문이 얼마만큼의 윈도우, 연속적인 윈도우를 사용을 해야 이게 제스처 레벨로 인식을 하고 더 성능이 올라갈 수 있을까인 건데, 그리드 설치를 진행을 하니까 클랜치부터 더블 핀치까지 각각의 클래스당 3개, 4개, 3개, 4개 이렇게 윈도우를 사용을 하면 제스처 인식에서 제일 잘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1 스코어 결과를 보면 95.8%로 앞서 보셨던 그 슬라이드랑 좀 차이가 나게 굉장히 잘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에 있던 제스처를 인식하기 위한 프리트레인 모델에 대한 구성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유저가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제스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아키텍처를 말씀드릴 건데,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피처 엑스트랙터를 가져와서 새로운 제스처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걸 트랜스퍼 러닝의 하나의 요소로 보고요.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클래스 인크리멘트 러닝, 그리고 퓨전 러닝이 있습니다. 먼저 퓨전 러닝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데이터로 사용자의 제스처를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퓨전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퓨전 러닝 알고리즘이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대용량의 트레이닝 세트로 기존의 하나의 모델을 훈련을 해놓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서포트 셋을 이용을 해서 최소한의 개수의 데이터로 이 트레이닝 모델을 파인 튜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재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서포터 셋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쿼리 샘플로 줘서 동일한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것이다. 즉 그냥 간단하게 최소한의 데이터로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학습 방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클래스 인크리먼트 러닝은 여기 태스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유명한 엠리스트 데이터셋인데 결국 0에서 9가지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총 10개의 클래스 중에 저희는 기존에 학습시킨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를 맞추려면, 새로운 데이터에 핏하게 하려면 재학습을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 클래스 인크리멘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재학습시키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만 추가해서 그 데이터에만 핏하는 것이고, 클래스 인크리멘트 러닝은 그래서 이 데이터의 클래스가 뭐냐를 묻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0부터 9까지 클래스가 있는데 내가 지금 새로 주어진 데이터의 클래스가 뭔지 학습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즉 온라인 러닝이나 컨티뉴얼 러닝과 유사하다, 그거의 하나의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을 만들고 나서 새로운 제스처를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좀 추가적인 프레딕션 헤드를 줬는데요. 이 프레딕션 헤드는 전체 유저에게 하나씩 지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새로 들어온 제스처에 대한 검증을 학습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인크리멘털 러닝이 진행을 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결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프리트레인 모델이 얼마나 잘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여기 왼쪽 위에 매번 4개의 클래스 색깔이 잘 구분이 돼서 클러스터링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인크리멘털 러닝이랑 퓨전 러닝을 적용해서 다른 유저의 서로 같은 유형의 제스처지만 서로 다른 유저의 그 제스처를 학습을 하고 분류를 하는 걸 확인했을 때 이렇게 유저 간에 서로 다른 제스처를 이렇게 잘 분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형의 제스처를 이렇게 서로 떨어져지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프랙션 헤드가 유저마다 서로 다르게 주어지지만 굳이 그렇게 나눈 이유를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 지금 인트라 클래스 간의 제스처의 인트라 클래스 간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된 프랙션 헤드의 조금 디테일을 보자면요. 굉장히 가벼운 구조로 만들어줘서 두 개의 레이어만 가지고 있고 댄스 1024 그리고 마지막에 아웃풋 노드만 가지고 있고 이 아웃풋 노드가 커스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기존에 만약에 유저가 하나의 데이터만 넣었다면 그 유저는 only 넣은 데이터 한 개 그리고 이게 네거티브 데이터라고 해서 제스처가 아니라는 거 한 개에서 처음엔 바이너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를 더 넣어서 총 두 개를 넣었다면 그 중에 그 다음에는 세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니까 멀티 클래스 분류 모델이 됩니다.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리킬루랑 L2 레그라이제이션이나 드라우아드 사용을 했고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서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모델이 이제 라이브 스트림에서 리얼타임에서 결국 예측을 할 때는 함께 진행을 하고요. 즉 분류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좀 더 높은 컨피던스를 가진 파이널 프레딕션이 그 최종 제스처다라고 인식을 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뷰를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한 번 더 보자면 첫 번째 A와 B는 프리트레인 모델로 이렇게 퓨샷으로 들어오는 값에 기존에 있었던 가중치를 사용을 하는 트랜스퍼 러닝이 적용이 됐고요. 여기서는 인크리멘털 러닝을 해서 그 검증을 할 때는 해당 부분은 새로운 제스처에 학습이 되지 않고 이 부분만 학습이 되는 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퓨샷 러닝은 결국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 노테이션을 해줘서 퓨샷이 여기서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퓨샷 러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적은 숫자의 샘플로 학습을 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무조건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몇 가지 테크닉을 적용을 해서 이 퓨샷 러닝의 성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은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그 이후에 피처를 뽑아주고요. 뽑아준 피처를 데이터를 합성을 진행을 하고 어드버서리얼 레귤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해서 그 모델의 그 로버스트함을 좀 더 올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디테일한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온 입력을 전처리를 처리를 하고 나서 미들밴드 패스 필터라고 해서 이것도 신호 처리에 사용하는 필터이고 이게 노이즈에 강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사용을 해서 전 처리를 진행을 해줬습니다. 또 다음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픽 디텍션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제스처가 확실하게 발생한 그 피크되는 부분을 찾아내겠다는 건데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채널로 구성되어 있었던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값을 하나의 값으로 이제 1초짜리 무빙 에버리지를 기준으로 스무딩을 해줬습니다. 그 스무딩된 값을 이제 픽 디텍션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자면 또 이렇게 평탄하게 이어져 오다가 이렇게 확 튀는 부분 혹은 확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을 픽이라고 해서요. 해당 부분에서 손이 움직였다, 즉 제스처가 발생됐다 그런 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하나씩 여기서 논문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발췌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재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픽 디텍션을 진행을 했고요. 즉 옆에 있는 값보다 조금 큰 로컬 맥시마가 있으면 이걸 픽이다 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 디스턴스 스레시홀드는 1초로 진행을 했고 조금 두 가지 정도는 간단한 그냥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전체적인 그 신호 값보다 낮아 버리면 그건 픽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이런 픽 디텍션이 아니고 3초나 카운트다운이나 몇 초 동안 해라 이런 거면 굳이 픽을 사용하지 않고 레퍼런스에 따라서 그런 걸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온 그 픽을 1초짜리 윈도우를 만들어서 그 픽을 중심값으로 두고 잘라준 다음에 그거를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쳤습니다. 프리트레인 모델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여기서 제대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어떤 특정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스처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 유클리던 그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게 그거랑 유사하면 즉 80% 이상의 값이 나오면 이거는 픽이다 즉 제스처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해당 부분이 제스처니까 이제 그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1.5초짜리 0.5초 정도 커진 윈도우를 씌워서 이것은 이제 전체 제스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학습에 사용을 하거나 학습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그림으로 하면 다음과 같고요. 로우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노이즈에 강한 미디움 패스 밴드로 필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픽을 찾아내고 그 픽 값을 다음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그멘테이션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포지티브 제스처 데이터랑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에 이 세 가지씩 진행을 했고요. 먼저 줌인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렝스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 강도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제스처를 진행한 그 스케일을 조절을 하는 것이고 타임랩핑은 좀 시간적인 부분을 조절을 해서 이런 시리즈 데이터로 어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총 7개의 콤비네이션으로 8배 늘어났고요. 네거티브 샘플 또한 커팅 아웃 그리고 리버싱 시그널, 셔플링 이 두 가지는 단순하게 그 말 그대로 시그널을 반대로 돌려버리거나 어차피 네거티브 샘플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어그멘테이션을 한 것 같고요. 셔플링도 그냥 랜덤으로 시그널을 섞어버리는 거고 커팅아웃은 그 특정한 범위의 값을 0으로 만들어서 거기는 시그널이 없는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것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늘려줬습니다.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기존의 세그먼트에서 얻어온 1.5초짜리를 1초씩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거를 스텝 사이즈가 0.1초에서 총 5개 샘플을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증강시킨 데이터를 증강시킨 데이터의 피처를 뽑아주고 이제 데이터를 합성하는 과정인데 데이터 합성할 때 사용한 거는 델타 인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델타 인코더는 2년 전인가 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먼저 노테이션을 말씀드리면 S는 신 데이터고 U는 언신 데이터를 뜻합니다. 이 델타 벡터를 얻어내는 게 결국 목표인데 이 델타 벡터를 얻어내려고 이 XS를 이 YS, 즉 레퍼런스 되는 값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XS는 결국 YS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학습이 될 거고 이 델타 벡터는 이 XS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값을 가지도록 학습이 될 텐데 이 검증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 데이터를 실제로 만들어낼 때는 이 델타 벡터를 들고 와서 보지 않았던 데이터와 합쳐줌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생성을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봤고요. 그 구조를 간단하게 봤고 이제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인코더 디코더가 다 4096의 차원을 가지고 리퀴렐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델타 벡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5를 가지고 있고 200의 폭을 진행을 했으면 30의 폭 동안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넣어줬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만들 때는 결국 기존에 학습된 델타 벡터만 들고 와서 보지 않았던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두 개를 이어 붙여서 디코더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 값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온 디바이스에서 그 진행이 될 때는 이 델타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이제 10배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즉 포지티브 데이터랑 네거티브 데이터 둘 다 10배 늘려서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퓨처러닝을 강하게 하려고 그 적용된 어떻게 보면 특정한 규제인데 Adversarial Training Regularization 이라고 해서 이건 좀 보안 쪽에 관련된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모델이 학습을 할 때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인풋이 어떤 거를 뜻하냐라고 보면 이렇게 스페이스에서 나눠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이 문제를 어렵게 풀게 하기 위해서 이 피처나 혹은 그레디언트를 살짝 조정을 해줍니다. 즉 입력값은 특정한 클래스를 뜻하지만 이 특정한 클래스보다 조금 다른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 값을 조금 조정을 해줘서 이 굉장히 다양한 그 데이터 피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로버스트해지고 굉장히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방식을 뜻합니다. 여기서도 이 트레이닝 방식을 적용을 했고요. 결국 이 로버스트함을 올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림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굉장히 잘 구분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냈고요. 서로 다른 유저가 같은 유형의 제스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분류 인식률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터랙티브 피드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조금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겠다. 즉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받겠다라는 걸 뜻하고 기존의 제스처랑 비슷한 거나 아니면 제스처를 입력을 할 때 일관성이 없거나 즉 막 베리에이션이 너무 심하거나 혹은 그 설거지하거나 양치를 한 듯한 데일리 액티비티와 굉장히 유사하거나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쓰지 않고 미리 커트를 해내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시저를 한번 보면요. 스타트를 해서 새로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조금 퓨샷만큼 반복을 진행을 하고 세그먼트도 하고 여러 가지 제스처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된 제스처가 기존에 있던 거랑 유사하거나 아니면 일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데일리 액티비티와 유사할 때는 다시 해라 라고 인터랙티브한 피드백이 진행을 가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노벨티가 있는 제스처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검증을 진행합니다. 알맞게 검증을 하고 잘 문제가 된다면 이제 잘 등록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조금 컨피던스가 낮아지면 사용자한테 더 많이 입력을 하거나 혹은 뭐 그만해도 된다 하면 이제 끝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메소드에 대한 부분을 봐서 해당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걸 판단한 이벨루에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이벨루에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유저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사용한 제스처는 4가지 기존에 있던 제스처랑 그리고 새로운 12가지의 총 제스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거를 이벨루에이션에서 자기가 추가를 하면서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용된 총 16가지 제스처는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더블이 붙은 거는 해당하는 제스처를 2번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스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총 20명이 참가를 했고요. 3명이 왼손잡이였으며 애플워치 6를 사용을 했고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손이 아닌 반대손에 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벨루에이션 프로시저를 말씀드리자면 와치에 뜬 제스처를 이제 3초 동안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총 5번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웜업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좀 친숙해지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거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5개의 세션은 이제 새로운 제스처를 5번씩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제스처의 연속성에 학습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러한 순서로 계속 순서를 바꿔줘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데이터의 베리에이션을 좀 올리려고 만약에 좀 쉬는 시간에는 워치를 벗었다가 다시 끼기도 하고 손목에서 5cm 위아래로 옮기면서 진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고요. 5번의 반복을 제스처마다 해가지고 총 25번, 5개의 세션에 5번 반복을 총 25번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제스처당. 성능을 계산하기 위해서 새로 추가된 데이터는 2개의 세션은 트레이닝, 하나는 밸리데이션, 2개는 테스트로 해서 랜덤으로 뽑았고요. 이것을 총 3번 진행을 해서 에버러지한 퍼포먼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결과 또한 윈도우 레벨이랑 제스처 레벨을 만들었고 이 제스처 레벨에서 사용한 윈도우 개수는 총 5가지로 정의를 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학습은 원샷부터 10샷까지 진행을 했으며 모델이 학습했던 제스처의 개수는 총 47만 5,800개의 제스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10샷에 3번 반복에 793개의 제스처 콤비네이션에다가 20명씩 해서 총 47만 5,800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결과들은 이 해당하는 표에서 나온 결과고 해당하는 차트에서 나온 결과고 사용자가 하나의 제스처만 추가했을 때의 결과를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제스처만 추가했을 때 원샷 같은 경우에는 F1 64.6, 3샷에서 88.9, 5샷에서 92.0, 10샷에서 94.5%로 당연하게도 데이터의 샘플이 하나에서 10개로 늘어날수록 성능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솔리드 라인은
새로운 제스처를 구별을 할 때 이제 그 프레딕션 헤드만 쓴 거, 즉 본인들이 새로운 유저들한테 새로운 제스처를 위한 프레딕션 헤드를 줬을 때를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금 굵은 대신은 프레딕션 헤드뿐만 아니라 기존의 프리트레인 모델에서 사용을 했던 인퍼런스도 함께 사용을 했을 때를 뜻합니다. 근데 두 가지 모델의 성능을 보면 솔리드 라인이 높을 때도 높기도 하지만 또 다시 말해서 솔리드 라인이 더 높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솔리드 라인은 프레딕션 헤드만 학습을 했는 거고, 굵은 대시 라인은 두 가지를 다 학습을 했는데, 프레딕션 헤드가 더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 프리트레인 모델을 새로운 제스처에 학습을 시키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차이는 나고요. 또한 또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당연하게 이것만 학습하는 부분이 더 낮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이 얇은 대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 따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즉 새로 들어온 제스처랑 기존에 있었던 제스처를 따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제일 좋은 성능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본인들이 제시한 프레임워크가 제일 좋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아무래도 클래스, 원 클래스부터 클래스가 4개까지 추가되면서 펄스 파지티브 레이트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스처 각각에 대한 성능이고요. 12개 중에 7개가 90%를 넘겼고 스프레드랑 로테이트 아웃이랑 플렉스가 95%를 넘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독 슬라이드가 매우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슬라이드는 말 그대로 이렇게 흔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스처의 베리에이션이 높아서 성능이 잘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새로 들어온 제스처 간의 컨버전 매트릭스이고요. 알맞게 다들 그 본인들 거를 잘 분류하고 인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다른 메소드들과 한번 비교를 했고요. 여기서 DTW 같은 경우에는 핸드 웨이빙 제스처를 하는 그런 건데, 자기들에게 맞춰서 적응시켜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고,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제시한 게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전체 다 어그멘테이션도 하고 합성도 하고 또 어느 정도 트레이닝에 규제를 넣어준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델의 조금 정량적인 성능을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유저빌리티적인 관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워치에서 진행을 하는 그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새로운 걸 추가하거나 혹은 라이브 스트림 모드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라이브 스트림 모드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거랑 내가 등록한 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새로 등록을 할 때는 3주 동안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인터랙티브 피드백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좀 노벨티한 제스처가 들어오면 학습을 진행을 하고 컨피던스 확인을 하고 이게 제대로 됐다 그러면 제대로 등록을 하는 거고, 만약에 컨피던스가 낮으면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저빌리티 평가를 위해서 파티시펜츠도 이제 기존의 이벨루에이션을 진행한 참가자랑 동일하게 했고요. 사실 이 부분도 뭔가 조금 그 이벨루에이션에서 했던 사람이 유저빌리티 또한 한다고 하니까 살짝 의아한 점은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워치 6를 사용을 했고, 또 동일하게 그 자기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에다가 했으면 맥북 프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워치 스트림을 하기 위해서. 그 랩탑에서는 그 실시간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다시 그 워치로 보내줘서 리얼타임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유저빌리티의 프로시저도 다음과 같이 논문을 전체 발췌를 해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4개 기존에 있었던 거를 라이브 스트림 모드에서 확인을 하면서 시스템에 친숙함을 가지게 했고, 이제 다음에는 로테이트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새로 등록을 해라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라이브 스트림 모드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답니다. 총 5개를 한 번에 라이브 스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등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시스템 유저빌리티 스케일 SUS랑 나사 TLX와 관련된 그 퀘스처네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얘는 사용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얘는 이거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냐, 뭐 로드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제스처에 대한 성능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넘버 오브 유저가 있는데 이 20으로 꽉 찬 애들은 전부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부터 다른 애들은 이걸 하나 이상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한 사람도 있고 많이 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개만 있는 부분은 성능 평가를 한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로테이트 아웃 같은 거, 새로운 커스터마이제이션 제스처를 처음 등록하는 로테이트 아웃은 대부분 잘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제스처를 등록할 때도 다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소수의 인원이 잘 못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대부분 기존의 제스처랑 너무 비슷하거나 혹은 그 데일리 액티비티와 유사해서 다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봐서 좀 기존의 제스처랑 비슷하거나 데일리 액티비티랑 비슷한 애들은 굉장히 구별하기 힘든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점이 여전히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설문조사 결과는 이제 사용성 평가에서는 87.2%를 받아서 굉장히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퀘스천 4번, 10번이 러너빌리티와 관련된 건데 84.5로 굉장히 높았고, 유저빌리티 또한 80.9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프레임워크는 사용하기도 쉽고, 이제 배우기도 쉬운 그런 거로 평가를 받았고, 나사 TLX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로드에서 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하는데 힘들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 다음에 좀 서브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고요. 각각의 총 10개의 질문을 했고, 이 10개 질문은 그냥 뭐 힘들었냐, 쉬웠냐, 좋은 것 같냐, 나중에 쓸 수 있을 것 같냐, 뭐 그런 거를 질문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래 붙은 애들은 이제 점수가 전부 반전이 되면 좋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명 중에 8명은 이게 있으면 무조건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대부분 똑같은 말의 반복이라서 제가 한 두 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당연히 amazingly하게 well, 잘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건데 잘 되지 않는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다.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사용성 부분도 확인했고요. 이제 해당 논문의 디스커션을 확인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여러 가지 챌린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챌린지로는 이제 베리에이션이 좀 적은 제스처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엄지를 올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돌리는 슬라이딩하는 제스처는 하늘을 보면 굉장히 다른 제스처지만 이게 사실 그 액셀러미터 XYZ 값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고, 당연하게 이 워치에서 굉장히 다양한 동일하게 보이는 시그널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나중에 샘플링 레이트를 높여서 좀 더 많은 피처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응용단에 대한 건데, 이게 제스처를 기억하기 쉽고 또한 인터랙션도 잘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적용이 가능할 거고요. 인터랙티브 피드백이 있어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이거를 필요한 사람들, 자신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를 이제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당 논문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제스처를 넘어서서 다양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는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 제약이 없고 그냥 연속된 값만 있으면 페셜 스페셜 레코그니션이나 보이스 커맨드 레코그니션, 그리고 휴먼 액티비티 레코그니션 같이 이런 모든 것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퍼런스 파트랑 피처 엑스트랙션 파트가 나눠져서 두 가지를 알맞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앞에서 언급됐던 인터랙티브 피드백 또한 굉장히 좋은,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에 본인들이 정의를 했던 12가지 제스처가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 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형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유저빌리티를 스터디할 때 좀 제약사항이 있었고, 이게 온 디바이스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모든 프로세싱을 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고 또 이 해당 페이퍼의 그 스코프가 아닌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해당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적은 양의 샘플로 사용자를 위한 제스처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고요. 유저 스터디를 굉장히 라지 스케일로 해서 IM only 딥러닝으로 제스처 레코그니션 모델을 만들었고, 이 퓨전 러닝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다양한 곳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페이퍼를 리뷰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